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그 국가전략사업단의 연구소 송병준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코카사스 3기구 2에 이어서 오늘은 조지아 그 소제목은 이제 와인과 민족 분교 상반되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지아의 개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지아의 개항이나 역사 그리고 또 조지아를 나타내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와인이랑 그리고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인한 기독교 그리고 또 문자가 있습니다. 그 조지아의 독특한 문자가 있고요. 여기 두 개를 더 꼽자 그러면 조지아가 또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건축 양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지아식 돔 양식이라고 유럽 전역의 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또 조지아를 대표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골라라 그러면 아쉽게도 스탈린입니다. 조지아 사람들한테 애증이 있는 인물인데, 그래서 조지아를 상징하는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상징을 말씀드리고, 조지아의 어떤 그 정치, 굉장히 그 불안정한 정치를 말씀드리고, 또 조지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 분기와 러시아에 대한 분쟁, 그래서 세 가지 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아에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지난번 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원전 6천년경부터 인류가 거주했다니까 신석기 시대 때부터 조지아가 거주한 굉장히 오래된 국가고요. 그리고 조지아의 국기가 그 십자가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요. 위, 아래, 쪽으로 네 개가 더 있는데, 조지아가 전성기 때 만든 고대 조지아 왕국의 국기인데, 2004년에 다시 또 국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또 다른 국기를 썼거든요. 오랫동안요. 그래서 조지아는 국기만 봐도 기독교 국가구나 연상이 될 정도로 조지아는 곧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련 공산 서기장이 여기 출신이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좀 어렸을 때 봤을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아르곤 대탐험, 대모험 그런 영화가 있는데 1960년대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인데요. 아르곤이라는 50명의 그리스 영웅들이 황금 양모인데 황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전설을 동쪽으로 찾으러 가는 영화인데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찾으러 가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쭉 갔는데 최종 귀착지가 어디냐 콜키스라는 곳인데 그게 지금의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즉 미국 사람들한테는 조지아라는 나라가 알려지게 된 게 요 영화를 통해서 아르곤 대탐험, 아르곤 대모험 뭐 그렇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요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영화가 가끔씩 이제 뭐 TV에서 이렇게 재방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6,000년 전부터 했고 6,000년 전부터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기원전 6,000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전성기를 누린 기간은 큰 100년이 안 돼요. 그래서 1184년부터 40여 년간 여왕입니다. 타마스, 우리처럼 선덕 여왕처럼 어떻게 보면 조지아인들한테는 민족적인 영웅이거든요. 타마스 여왕 때 40여 년간 지금의 조지아가 터키, 오른쪽, 동쪽 아나톨리아 반도랑 지금의 아르메니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저쪽이 아제르바이잔 영토까지 대조지아 왕국을 40여 년간 유지를 했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조지아의 가장 큰 전성기입니다. 불과 40여 년밖에 안 돼요. 그 뒤로부터 이제 몽고의 침략을 받고 하면서 이제 영토도 줄어들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상징을 제가 말씀드려 하면은 와인이요. 와인하면 여러분 조지아 와인 잘 아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와인 제조법이 그대로 있는 게 조지아입니다. 원래 우리가 와인이라 그러면 보통 오크통에다가 프랑스에서 오크통에다가 이제 와인을 숙성시키는데 전통적인 와인 제조법은 그게 아니고요. 땅을 파갖고요. 땅에다가 어른이 한 10명 들어갈 만한 큰 독을 묻어갖고요. 토기로 독을 묻어갖고 거기다 와인을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지아 와이너리 가면은 그런 독들이 수백 개가 이렇게 땅에 묻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발효를 위해 뚜껑을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 조심하세요. 거기 빠지면 못 나와요. 그렇게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독에서 와인을 제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성경에 나오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조지아 와인이 묽어요. 오크통에서 제조하는 와인은 우리가 포도주 약간 좀 이렇게 된데 여기 굉장히 해맑게 묽어갖고요. 보통 조지아 와인은 여기다가 꽃가루나 이런 거 다양한 꽃가루나 향신료를 넣어갖고요. 와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와인은 여러분들이 가시면 한번 꼭 그 맛을 보도록 하고, 저녁에 조지아 와이너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지아의 이제 문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조지아의 문자도 그 조지아에 상징하는 와인, 그 포도 덩쿨을 상징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하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와인은 조지아인들의 술 이상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아 와인이 사실은 조지아 전역에서 재배를 하는데, 포도를 재배하는데 수도 에서 조금 오른쪽 조금 가면은 키에트주라는 주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한 80% 이상이 수도 츠빌리시의 동쪽에 있는 그 주에서, 거기 기후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약 80% 이상의 와인이 거기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또 하나의 상징은 기독교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지아의 나라 명칭도 세인트 조지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성 조지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조지아가 원래는 기독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데가 310년 아르메니아인데, 바로 그 뒤에서 조지아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조지아의 정교회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에서 분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독립이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별개의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사도교회, 조지아는 조지아 교회 하고, 또 아르메니아는 동방이 아니라 더 오리엔탈이라고 불리래요. 더 동쪽에 오리엔탈. 그리고 조지아 교회는 동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에서 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조지아는 러시아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적대 관계에 있지만 이런 또 역사적인 여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조지아가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조지아 정교회 신자이긴 하지만, 역시 헌법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사실은 조지아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 신자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이제 교회는 우리의 역사적인 문화의 일부지, 열렬하게 우리처럼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주말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깊숙이 몰입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요. 조지아 정교회랑 정부랑 그동안에 논쟁들이 많았어요. 조지아 정교회는 종교적으로 유사한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고, 조지아 정부는 반러시아 정책을 취하고 그래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정교회와 정부 간 협약을 통해서요, 교회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되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르메니아랑 조지아는 고유한 문자가 있습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본 문헌에 따르면은, 조지아 사람 역사학자이면서 언어학자들이 주장하기에 전 세계 문자가 적게는 13개 혹은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나라는 200개가 넘고 언어는 수백 개가 되는데 문자는 그거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유럽에서 쓰고 있는 알파벳은요, 체코나 영어나 같은 알파벳을 쓰잖아요. 변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랑 에서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키릴 문자. 그래서 키릴 문자를 하나로 빼고,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쓰고 있는 알파벳을 하나로, 불어도 알파벳이고요, 영어도 알파벳, 독일어도 알파벳이고, 그것도 한 문자로 치고, 그러면은 한국 문자, 그리고 한자, 일본 문자, 그거까지 하고 몇 개를 더 합쳐서 전 세계 순수하게 독창적인 문자가 많아봐야 15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2개가 조지아 문자랑 아르메니아 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0만도 안 되는 국가가 이런 독특한 문자를, 고유한 문자를 갖고 있다는 거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경이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지아인들의 커다란 고유 문자를 갖고 있다는 게 민족적 자긍심의 커다란 원천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원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조지아 문자가 284년 조지아 왕국의 이제 국왕 파르나피즈가 만들었다고 이제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달라요. 제가 또 아르메니아 사람 만나서 물어보면은 아르메니아 성직자였던 마쇼투치가 라는 사람이 아르메니아 문자를 만들었는데, 만들 때 조지아 문자도 같이 만들었다. 아르메니아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 얘기를 그대로 가서 또 조지아 사람들한테 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근데 아르메니아 문헌에는 아르메니아 성직자였던 마쇼토즈가 조지아 문자랑 아르메니아 문자를 같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여하튼 간에 좀 비슷해요. 문자 스타일이요. 조지아랑 아르메니아요. 여하튼 두 개 국가가
그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지아 문자가 독특한 건요. 이게 문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쓰는 문자 말고 교회에서 쓰는 문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 개의 문자가 그대로 전해져 있고요. 이게 역사성이나 독자성을 인정받아갖고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옛날 중세시대 영화나 보면은 교회인데 둥근 지붕에 십자가 있고 그런 건물들 보셨을 겁니다. 그게 원형이 조지아 건축 양식, 교회 양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불가리아, 그리스, 로마를 퍼져나가갖고 유럽 전역의 조지아식의 양식에서 나온 그런 특히 교회 건물이요. 그래서 그런 건축 양식도 조지아 건축 양식 굉장히 또 유명하고 이 사람들의 큰 민족적인 긍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조지아를 대표하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스탈린을 태어나서 조지아어를 쓰고 했던 사람인데 소련에서 서기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지아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조지아를 빛낸 사람으로 스탈린을 애증이 있지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 조지아인들을 굉장히 내가 같은 민족인데 홀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조지아 인구가 지금 보면 300만 밖에 안 되는데 2차 전쟁 때 조지아에는 70만 명을 2차 전쟁 때 동원을 해갖고 그중 절반이 사망할 정도라고 했더니 얼마나 조지아 인들은 같은 민족인데 학대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조지아 인근에 있는데 고리라는 도시인데요. 거기 스탈린이 태어난 곳인데 거기 스탈린 박물관이 있고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딱 한 곳 스탈린 동상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리입니다. 원래는 수도에도 스탈린 동상이 있었는데 철거를 했거든요.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차원에서 친유럽, 친미국 정책을 취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지아의 문자, 기독교 그리고 건축가 이제 스탈린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 조지아를 대표하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조지아의 이제 정치를 보면 잠깐 설명하고 민족 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이후에 한 4년 동안 자기네끼리 내전을 치르고요. 그것도 모자라갖고 위에 조지아 내에는 아파지아라는 또 자치공화국이 있거든요. 또 위에 또 남오세티아 공화국이 있는데 동시에 전쟁을 또 2년 동안 치렀어요. 90년대 초반에요. 그래서 언제지 90년대 중반까지 나라가 그냥 피폐화되었고 90년대 중반이 돼서 현재와 같이 이제 제대로 된 국가가 됐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세바르나제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조지아 출신으로 가장 이름이 스탈린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소련의 마지막 외무부 장관입니다. 세바르나제가 집권을 하면서 정치가 안정이 됐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쫓겨나요. 부정부패로요. 세바르나제가 쫓겨나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또 차카슈빌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의 현재 조지아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차카슈빌리가 2004년도에 이른바 장미혁명,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잡아갔고요. 조지아 경찰을 다 해산하고 새로 경찰을 구성하고 그렇게 부정부패가 심했거든요. 조지아 경찰이요. 정부를 개혁을 완전히 단행을 하고 친유럽 친미 정책을 펴갔고요. 조지아를 지금의 현재 관광국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차카슈빌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말년에 측근들이 부정부패로 쫓겨나요. 쫓겨난 게 아니라 선거에서 져요. 자기가 재임 기간에 행했던 부정부패 압박이 들어오니까 망명을 해버려요. 우크라이나요.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우리로 왔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오데사의 시장을 또 직을 줘갖고요. 시장직도 2년인가 하다가 또 쫓겨나갖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지금은 또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인물이고요. 지금 다시 조지아로 복귀를 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반대해갖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조지아는요, 독립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지만 차카슈빌리 이후부터는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서 쿼다 삼국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관광 사업도 진흥하고 정상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조지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지아의 금전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요, 아쉽게도 조지아가 국가들 간의 분쟁이요, 민족의 용광로라고 이제 흔히 이제 코카사스 지역을 하는데 특히나 조지아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조지아가 여기 청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조지아고요. 이게 위에가 바로 찌빌리시가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이제 수도인데 수도가 조금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 조지아 왕국이 또 커다란 얘기거든요. 동쪽으로요. 그런데 이제 많이 영토를 뺏긴 겁니다. 그리고 저쪽 왼쪽으로 가면 흑해인데
저 왼쪽에 아파지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지아라는 전혀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조지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아파지아는 고대부터 조지아인들이랑 같이 있었고 같이 왕국을 설립하고 같이 통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지아인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랑 정체성이 좀 다르다 그래서 독립국가를 성장한다, 그렇게 이제 조지아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또 물론 또 아파지아 학자들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지아는 지금 반독립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지아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세 군데가 노랗게 청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게 전부 조지아 영토로 인정을 받지만 실제로 조지아가 관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흑해 연안에 있는 데가 아파지아고요. 바로 수도 바로 위에, 중심부의 위에 있는 남오세티아, 여기는 이란계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91년 초에 아파지아랑 남오세티아가 러시아의 힘을 믿고 독립을 해갔고요. 지금은 이 두 개 지역이, 아파지아는 독립국가, 인디펜던트 독립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독립했지만 러시아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남오세티아는 러시아의 한 주입니다. 주로 남아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은 안 하지만 주로 남아 있어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바로 찌빌리시에서 차로 가면 2시간,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못 가고 있어요. 거기 러시아군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오세티아, 남오세티아는 그런 거고요. 밑에 또 왼쪽에 흑해 여기에 아자리아라고 있는데, 여기는 조지아, 우리식으로 하면 고구려랑 신라 정도의 차이예요. 조지아 민족인데 약간 성향이 달라요. 여기도 독립을 하려고 그래갖고, 근데 여기는 러시아랑도 거리가 멀어져 있고요. 러시아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일종의 자치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도시나 헌법재판소를 일부러 조지아가요, 이 아자리아에다가 만들었어요. 옮겼어요. 수도에 있는 거. 왜? 여기 관할을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조지아의 민족 붕괴가 일어나는 곳인데요. 오늘 다음 장을 보시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남오세티아입니다. 바로 91년부터 독립과 동시에 남오세티아에서 전쟁을 벌여갖고 조지아 사람들이 한 4만여 명이 쫓겨서 조지아로 남아있어요. 오세티아도 한 2만 5천 명, 4만 명, 거의 비슷한 숫자들이 각각 이제 남오세티아를 떠나서 각자 이제 북오세티아로 가고 조지아 영내로 들어오고 해서, 이제 거기는 어떻게 합의를 받느냐. 러시아가 일종의 평화유지군 같이 주도를 하고요. 남오세티아를 반으로 나눠갖고, 조지아 군과 그리고 오세티아 군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91년도에 전쟁을 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잠정적인 합의를 봤는데, 바로 2008년이요. 베이징 올림픽 바로 직전에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직전에 남오세티아 분리주의자들이 조지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습격을 해갖고 조지아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여기에 경로한 이제 사카슈빌리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갖고 남오세티아의 수도인 치안빌리로 진군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군들을 제압을 했는데, 또 문제가 여기 생긴 게 뭐냐? 푸틴,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역시 푸틴 대통령이지만, 러시아는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 관할이고 우리 영역인데 조지아가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 영내를 러시아 영내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또 푸틴이 최정예군을 동원해갖고요, 조지아군을 몰아냅니다. 그 당시 이제 조지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설마 푸틴이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랬는데, 최정예군을 동원한다. 그것도 일부러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 일부러 전 세계 다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푸틴이 이제 정치적인 쇼를 해갖고요. 그래서 남오세티아에 진군했던 조지아 군들이 푸틴이 바로 정예군을 보낸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전투도 안 하고 다 도망을 났답니다. 장비를 놔두고요. 그리고 그냥 파죽지세로 5일 동안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조지아 사람 군은 총 한 번 못 쏴봤어요. 겁에 질려서요. 조지아 군은요. 그냥 계속 도망을 가다 보니까는 수도를 지나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탈린의 고향 고리가 조지아에서 약간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파죽지세로 러시아 군이 진군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오랫동안 조지아 영내에 머무르고 수도까지 점령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또 국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바로 이제 철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의 중재를 위해서 그 합의를 평화 협정을 맺었거든요. 사실상 그 뒤로부터 이제 사우스 오세티아, 남 오세티아는 조지아의 관할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남 오세티아는 이제 더 이상 관할이긴 하지만 러시아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지아가 전혀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데 남오세티아를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뭐 러시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국경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뭐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특한 거는 사우스 오세티아 영내 진입하니까 전부 다 번호판들이 전부 다 러시아 번호판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조지아인들한테는 우리 영토 아닌데 우리가 관할을 못하고 러시아가 들어와 있네 하는 이 사람들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오세티아 그리고 아파지아, 아자리아 요 대표적인 요 세 군데 지역이 지금도 민족 분규가 해결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와인과 좋은 경치와 좋은 음식의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랑 비슷하게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민족 문제, 러시아와의 갈등 문제, 전쟁 문제를 겪고 있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지아의 양면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르메니아, 꼬냐카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